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에서 사회문화 세 번째 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환위험과 이러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인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정리를 하고 배경 지식으로서 좀 탄탄히 쌓아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쌓는 과정이라고 보고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전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뭐뭐에서 뭐란 뭐뭐다라고 해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과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위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오는 게 이제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다가 좀 시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네, 환위험은 그 위험 중에서도 환이니까 환율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위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이제 환위험은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다. 현재와 다른 예상과 다른 가능성이 위험이다. 라고 좀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과 굉장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이 왜 그러면은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익이 1억이 난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억이 났어요. 그럼 추가로 예상보다 1억이 나니까 아 좋다 박수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1억이 미리 있었더라면 내가 이걸로 뭐 어디다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누구한테 뭐 빌려줘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냅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못했던 그런 기회비용이 있다. 그걸 잃었다. 라는 개념에서 이익도 기업은 위험으로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빼기 외화로 표시된 부채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플러스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 빠지는 금액 빼기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위험은 뭐냐면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입니다. 네, 여기서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서 환율 변동은 그럼 뭘까요? 환율 변동부터 일단 알아볼까요? 환율 변동은 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율의 오르내림이에요. 예를 들면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1300원으로 바뀌는 것. 이게 환율 변동이죠. 그쵸? 오르내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변동이 하나 있고 환노출이 있대요. 그럼 환노출은 무엇이냐? 근데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게 순노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노출을 하기 전에 순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데
순노출은 받을 외화에서 줄 외화를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노출은 여기서 받을 외화, 줄 외화, 이러한 순노출의 그 절대값이 줄 외화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커지는 거다. 즉 얘는 위험의 크기예요. 절대값은 그 크기만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이 아니라. 네, 요거인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이다 라고 하면 뭘까요? 노출. 겉으로 드러난 걸 말하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환이죠. 아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럼 결국엔 이건 뭐냐? 외환에 의한 위험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뭐냐면 환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그게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환율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드러난 거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이 어떤 정도인데? 라고 했을 때 받을 외에서 줄 외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렇게 볼까요? A 기업이 있어요. 얘가 미국에다가 차를 팔았다고 해볼까요? 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럼 차를 팔고 $100를 받기로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이제 받을 외화예요. 그쵸? 이렇게 내가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줄 외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B라는 공장에서 내가 이제 안전벨트를 사왔어요. 그리고 내가 $10를 주기로 했어요. 차에 들어가는 벨트를 사가지고 이제 낀 거예요. 그럼 $10를 줄 외화예요. 이렇게 했을 때 A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차 하나 팔고 $100를 받을 건데 $10를 비용으로 썼어요. 그러면 $100 빼기 $10 $90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게 지금 이제 순노출인 거예요. 순노출인데 이제 얘가 왜 위험하냐면 얘가 뭐 예를 들면 $1 때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얘가 갑자기 500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환전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환노출은 왜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냐라고 한다면 또 똑같이 볼까요? 이제 다른 차를 팔았다고 해볼까요? 이런 세모난 차를 팔았다라고 해봅시다. 이 차는 이제 $90가 남는 거였는데 세모차를 판다고 해볼까요? 세모차는 뭐 경차라서 훨씬 쌌다고 해봅시다. 얘는 $50에 팔았고요. 똑같이 내 부품 벨트는 똑같으니까 $10를 썼어요. 그럼 $40예요. 그랬을 때 얘는 $40에다가 요거 그 환율 똑같이 500원을 빠졌을 때 이 규모랑 $90가 이렇게 갔을 때 그 규모랑 완전 그 금액의 크기가 다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노출은 요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 요거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가 실질적으로 받으려 해서 줄을 뺐을 때 그게 큰 애는 당연히 받을 돈이 당연히 그 환전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그냥 예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받을 외화가 $100, 줄 외화가 $80, 환율 변동 5%가 낮다. 환율이 더 이제 오른 거예요. 5%. 이랬을 때 순노출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외화 $100, 줄 외화 $80에서 $20가 남습니다. 환노출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20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20예요. 그럼 환 위험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20. $1가 되면서 이것은 이제 이익의 방향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으면 같이 이해를 넘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어떻게 돼요? 10만 달러 곱하기 10원. 100만 원이 손해를 보고요.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역시 그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손해액이 적겠죠. 자, 그래서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게 환율 변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환 노출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받을 외화에서 줄 외화를 뺀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환 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이를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 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 있는 거예요. 해지 기법. 해지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위험을 관리한다라는 그 영어에서 온 건데 어쨌거나 이거를 매번 쓰진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계산해 보면 사실은 뭐 손해가 뭐 10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뭐 비용이 관리를 하려고 했던 비용이 막 100달러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노출의 규모가 적으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효율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외화 거래 시 환율이 바뀌면 생기는 손익이에요. 예를 들면 뭔가 미국에 내가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달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이번 달에 뭐 자동차를 팔기로 했는데 이제 뭐 1000달러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1달러당 뭐 1000원이다.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5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돈은 예를 들면 5월 뭐 20일 날 이제 받기로 했다.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카드 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때는 됐는데 갑자기 이때 1달러당 환율이 500원이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예상보다 적은 돈, 절반을 받게 되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거래 시 환율이 바뀌면 발생하는 손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환차익 플러스 환차손, 손의 마이너스입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5월 1일에 했는데 그 나중에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환율이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죠.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 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태까지 얘기 나왔던 게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해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환 노출에 대해서는 거래 노출이 있었는데 얘가 내부적 관리 기법이 있었고요. 외부적 관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네팅과 매칭이 나오고요. 미리 적어둘게요. 선물환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 등이 있다. 그렇죠?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에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내가 A가 있고 그냥 쉽게 B로만 할게요. 내가 얘한테 $100 줄 게 있고 B도 A한테 $80 줄 게 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A가 얘한테 $100 주고 B가 다시 $80 주고 하는 건데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80 빼기 해서 너가 $20만 줘. 이거예요. 이 거래를 다 상계해가지고 그냥 남은 최종 금액만 주자 라는 개념입니다. 쉽죠? 이때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와 뭘로 할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 이거예요.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 둘 말고 이제 뭐 셋이 끼는 거예요. 그쵸? 그럴 경우는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준 역할을 한다. 자 A 너는 여기다 $20 주고 B 너는 뭐 $10 주고 그렇게 끝내자 이런 거죠.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는 있어요. 그쵸? 서로 계속 환전하는 그 금액이 사라지고 뭐 최종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만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A는 B한테 뭐 10일 날 주기로 했고 B는 C한테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이거 다 상계 처리하면은 뭐 30일 넣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받기로 했던 기간에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뭐 나는 한국 돈 원화로 했는데 얘는 그리고 뭐 그 엔화로 했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다 그냥 통일해서 달러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환율이나 그런 거에 또 차이로 돼서 발생하는 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매칭에 대해서 볼까요? 매칭은 외화자금의 흐름에 불이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오잉? 아예 매칭을 시켜버렸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노출이 감소됩니다. 그렇겠죠. 뭐 내가 달러로 팔았는데 또 다른 우리가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구미 공장에서 뭘 받아왔다. 그러면 그것도 원으로 또 납품받고 그럼 원으로 또 주고 이러면은 환노출이 더 커지겠죠. 근데 모두 다 똑같은 이제 통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이 감소되겠죠.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에도 자주 적용이 되는데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 거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당연히 그 시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뭐 내가 주는 날, 내가 돈을 받는 날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환노출 똑같이 그거를 굉장히 해칭하려고 했지만 그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여기 요 두 가지 배웠고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외부적 관리 기법에 대해 나옵니다. 이제 볼까요? 외부적 관리 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입니다. 선물한 해지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선물이라고 나와서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 만기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선물한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거를 한번 간단한 예시로 같이 좀 볼게요. 1번 선물한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영어 단어이고요.
여기서 볼까요? 똑같이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먼저 볼게요. 선, 물, 환입니다. 선, 먼저 선이에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물, 물건, 환, 이건 바꾸다입니다. 그럼 뭘까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약속된 환율로 거래 바꾸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특정한 시점에 약속된 환율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환율이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게 뭘까요? 한번 또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1달러당 1,000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1달러당 1,000원인데 100만 달러 받기로 했으니까 10억인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3개월 후를 예를 들어볼게요. 3개월 후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1,500원이 되는 경우. 1,500원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 내가 받는 돈이 늘었네. 5억, 15억이 됩니다. 800원이 돼요. 그럼 8억으로 줄어드네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측을 했던 거에 비해서도 어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물하는 어떤 개념이라면 네, 다시 좀 해볼게요. 선물화는 어떤 개념이냐면 에이, 그러면 우리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중간값으로 해야겠다. 1,200원으로 해가지고 나는 12억을 받을래 이거예요. 난 이걸 받을래 이거예요. 네, 이미 약속된 환율이요. 이때 당시에 1,500원이 되든 800원이 되든 난 모르겠고 1,200원을 할 거야. 그래서 환율이 바뀌어도 만약 1,500원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어 1,200원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800원이 되면 그래도 1,200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막는 법입니다.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또 다른 내용이 살짝 나와요. 이제 우선 선물한 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또 내용을 또 다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 시가 아닌 만기일에 어떤 시점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100만 달러 받기로 했어.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A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에 받기로 하자. 우리가 예시로 들은 거예요. A기업의 현재 환율은 1,000원이지만 3개월에는 1,25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돼요.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8억 원이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나중에 이후에 미리 선정한 환율이 1,200원인 선물안을 매도하면 3개월 후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내가 예상한 12억을 그냥 받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선물한 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한테 파는 걸까요? 매도. 선물은 근데 이것도 나중에 미래에 선물하는 사실 미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맞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팔기로 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쵸? 근데 뭘 팔아? 판다는 게 또 뭘까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달러를 결국에는 원화로 환전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파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냐. 누구냐면 A가 은행에게 10억 달러를 주고 12억을 받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게 판다는 의미입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좀 잘 쓰지 않아요. 돈을 판다라는 개념도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선물한 매도?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주고 환전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거를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필기를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선물한 해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그쵸? 이미 1200원으로 했으면 1200원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통화 옵션이란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 옵션이라 하고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풋 옵션이라 한다. 여기까지 볼까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통화 옵션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 여기서부터 당연히 해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이 옵션. 통화는 이미 이제 돈이니까 알겠고, 옵션을 볼까요? 옵션이 뭘까요? 선택권이죠, 선택권. A야, B야, 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필요할 때만 약속된 환율로 거래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필요할 때만이니까 선택권 있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옵션이 있어요. 자, 내가 옵션을 갖고 있는데 1달러 1200원으로 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3개월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100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1100원 되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옵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난 1200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 너무 좋죠? 네. 근데 만약에 1300원으로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옵션 행사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1200원보다 1300원 더 높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안 해요. 옵션 미행사. 그냥 1300원 받는 겁니다. 오,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공짜로 해줄 수 있게요? 아, 당연히 아니겠죠.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입맛에 맞춰서 일단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아까 여기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콜 옵션. 네,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이에요. 이거는 콜은 사다예요, 사다. 너 뭐 할래? 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다인 건데요. 그럼 뭐냐면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예를 들어 볼게요. 콜 옵션이다. 근데 뭐냐면 이제 1달러에 1,3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3개월 뒤. 그 시점에. 근데 이렇게 실제로 돼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달러에 1,5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상했던 그 이제 지금 콜 옵션보다
200원 올랐네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살 수 있는 권리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유리해요. 왜냐면 얘가 내가 이제 이 정해진 환율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유리합니다. 그쵸? 얘가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을 볼까요? 얘는 풋 옵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풋, 팔다예요. 판다는 뜻인데 이거는 정해진 환율로 웨어를 팔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 이제 볼까요? 풋 이제 1달러가 1,300원 였는데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 됐어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갑자기 얘도 이때 당시 환율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1,300원에다가 팔 수 있어. 환율이 1,100원으로 3개월 뒤에 떨어졌지만 내가 이 옵션이 있으니까 다행히도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어. 그런 개념은 뭘까요? 환율이 내려갈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얘는 그때 당시 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볼까요? 그래서 콜 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올라갈 때, 풋 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각각 환율 상승 위험과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 위한 그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어쨌든 미리 계약된 그 금액으로 한다는 게 유사하죠. 그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쵸?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됩니다. 별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와 풋 옵션을 매입하면 3개월 후의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를 볼게요. 자, 이제 볼게요. A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A가 풋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1달러당 1,200원이네요.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있겠죠. 어쨌든 돈을 지불해야겠죠. 이런 거를 10원, 달러당 10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3개월 뒤 환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때 볼까요? 만약 이때 1달러가 1,200원보다 낮은 거예요. 뭐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환율 떨어졌어. 응? 그러면은 이거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겠죠. 써야겠죠. 그래서 얘를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서 12억인데 12억을 받아요. 내가 1,200원의 이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겠죠? 네. 그래서 100만 달러당 그 10원이니까, 달러당 10원이니까 100만 달러 곱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1억 9천만을 이제 최종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달러가 1,200원보다 더 높아졌어요. 환율이 더 좋아졌네. 그쵸? 환율이 더 좋아졌으니까 내가 이걸 행사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한 1,500원 된다. 그러면 적어도 10억 번 높겠죠. 그쵸? 그치만 옵션 프리미엄은 이 행사에도 그대로 지불하게 되니까 11억 9천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차감해겠죠. 1,000만 원, 11억 9천만 원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서 이제 은행에 갖다 넣어서 환전을 해서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 나가니까 혼자 읽을 때보다는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제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뜯어보고 거기서 이제 그 의미를 찾으면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